자, 여러분, 책이 나왔습니다. 홍대선의 행복이 이글이글. 하나 이글스 팬으로서 쓴 책이지만 에세이예요. 수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면서 흘렸던 눈물과 피눈물이죠.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거의 뭐 눈물, 그 다음에 피고름. 그러면서도 어째서 인간은 꼴찌팀을 응원할 수 있는가, 꼴찌팀을 응원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살아가는가, 결국은 인생에 대한 얘기고요. 다시 말하지만 문학입니다. 에세이예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소문난 책이에요. 사서 읽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전통적인 냉병기 시대의 방패, 꼭 냉병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방패의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그 모양, 그 문양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귀신의 얼굴이라고 해서 귀면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얼굴을 그려놓은 방패라고 해서 수패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둘 다 똑같죠. 상상의 동물이죠. 뭐 용일 수도 있고, 모티브가 이제 호랑이, 사자일 수도 있는 그런 상상의 동물의 얼굴을 그려놓은 건데, 송나라 사신이죠.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 서경은 사자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거시기죠. 사자든 호랑이든 혹은 뭐 해태이든 치우의 얼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의 전통 뭐 귀면화, 그 귀면 기와의 어떤 그 문양과 그 방패 문양에 굉장히 그 디자인적인 공통점이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여겼던 바로 그 얼굴, 그 상상의 동물의 아주 그 무서운 아저씨 같은 얼굴, 그 얼굴을 굉장히 선호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술 영역끼리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방패의 디자인이 미술의 영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미술사학자들이 이 디자인을 얘기를 해요. 군사학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를 좀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방패 디자인을 한국인의 해학이라느니, 아니면 주술적인 의미라느니, 아니면 뭐랄까 한국인이 가졌던 상무정신의 표출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문양의 어떤 색채 배치나 아름다움 같은 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방패는 군사 무기예요. 무기의 세계는 논리학과 수학과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문양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림 실력, 그런 그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노동력이고 인력이고 그것도 비용이지만, 기본적으로 물감 자체가 옛날엔 되게 비싸요. 지금 물감은 우리가 어디 문방구 가서 사면 되지만, 옛날에 물감에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다 고가의 물질들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선조들이 그 하나하나 물감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용이에요. 그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줄인 비용으로 최대의 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군사의 세계인데, 무엇을 위해서? 해학을 위해서? 어떤 풍자를 위해서? 단지 미술의 그 아름다움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일선 병사들이 다 방패를 들고 있는데, 그 수많은 보병들이 들고 있는 방패 하나하나에 그렇게 문양과 그림을 새겨 넣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군사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들였지만, 그 비용 이상의 효과가 있을 때만 그 비용을 들이는 것이 군사의 세계거든요. 그 방패 디자인이 반드시 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왜? 이것은 군사국 무기이기 때문에. 자, 그럼 뭐에 대한 억제력일까요? 상대 기병에 대한 억제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방패 디자인은. 근데 기병은 말과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마리의 말에 한 명의 사람이 이제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적 기병이 그래도 기병 정도 되면 엘리트 전사인데, 그 방패 문양을 보고 저 고려놈들, 저 조선놈들, 저 정성껏 잘 그렸구만, 그럴듯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싸우지,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저 무서운 저 한반도의 저 고려 혹은 저 조선의 저 무서운 상상의 동물 해태의 얼굴, 저 용의 얼굴 무서워서 움츠러들어서 싸움을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바보 같은 북방 오랑캐 기병 전사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전쟁터에 나오면 안 되죠. 그거는 말을 겁먹게 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말이 그러면 그 방패를 보고 왜 겁을 먹을까요? 여기 이 정도에 이제 띄울 겁니다. 그림으로. 한국 전통 방패 문양 디자인의 얼굴은 우리가 사자일 수도 있고 호랑이일 수도 있고 귀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바로 그 디자인은 초식동물이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육식동물의 얼굴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 얼굴이에요. 말은 송곳니가 없어요. 송곳니가 있는 초식동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초식동물은 송곳니가
없어요. 왜? 풀 뜯어 먹잖아요. 풀 뜯어 먹는데 송곳니 필요가 없어요. 송곳니는 주로 육식동물들이 갖고 있죠. 왜 육식동물들은 송곳니를 갖고 있어요? 물라고. 초식동물을 물어야 되니까. 그리고 같은 육식동물끼리 싸울 때 그 가죽을 뚫기 위해서, 혹은 고기를 씹어 먹을 때 고기를 자르고 뚫고 이렇게 뜯어내기 위해서 송곳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식동물이라면 육식동물이 갖고 있는 이 으르렁거릴 때 나오는 송곳니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기 띄어져 있는 한국 전통 방패 문양을 보세요. 송곳니가 굉장히 과장돼 있죠. 초식동물들이 싫어할, 말 같은 초식동물들이 싫어할 요소가 굉장히 과장되게 돼 있어서 이 방패를 든 병사를 향해서 돌격해오는 적의 말의 눈에 거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식동물일수록 눈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이드로 가요. 이렇게 사이드로 갑니다. 그죠? 말이나 소 같은 초식동물들을 보세요. 눈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앞을 보지 않아요. 왜 여기 붙어 있습니까? 주변을 잘 경계하기 위해서. 왜? 육식동물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넓어요. 주변을 잘 보고. 왜? 육식동물들이 보이면 이게 튀어야 되니까. 육식동물들은 안구의 위치가 주로 정면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분들,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정면에서 눈을 마주칠 수가 있죠. 애완동물의 눈을 마주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눈이 앞으로 돼 있고 개나 고양이도 눈이 앞으로 돼 있죠. 사냥을 하는 동물들은 눈이 보통 앞으로 가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눈이 잡식인데 눈이 왜 앞으로 가 있나요? 잡식 동물들도 보통 눈이 앞으로. 잡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저거 다 먹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잡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앞으로 가 있어요. 왜? 찾아다니는 거, 목표물을 찾아다니는 동물들이 눈이 앞에 돼 있어요. 초점이 앞으로 맞아야 되니까. 육식 동물들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표적을 하나 정하면 표적이 된 초식 동물들이 도망갈 때 쫓아가지 않습니까? 추격을 해요. 이 추격하는 동물들은 초점이 앞에 그 목표물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안구가 앞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방패 문양을 보세요. 정면을 보는 육식동물의 눈이고, 정면을 노려보는, 표적을 발견하고 노려보는, 그리고 그 표적을 쫓아가는 바로 그 눈이고요. 그 눈이 안구가 굉장히 과장돼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왕방울처럼. 즉, 이 눈도 말과 같은 초식동물들이 딱 마주쳐서 봤을 때, 이 정면을 봤을 때 정말 싫어하는 눈의 그 요소가 과장돼 있어요. 즉, 초식동물과 다른 육식동물의 얼굴의 특징이 과장돼 있고, 그것이 어떤 그 상반된 색깔들로 더 잘 보이게끔 극대화시킨 게 한국 방패 디자인인 거예요. 그거는 말을 보라고 만든 거지 우리가 보고 만족하기 위해서, 혹은 적군이 보고 겁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이 타는 말에 스트레스를 강요하기 위해서 고안된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그 기와 지붕의 귀면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원래 있던 디자인이 아니야. 원래 있던 디자인을 갖다 쓴 걸 수도 있어요. 다만 원래 있던 디자인을 갖다 쓸 때 왜 갖다 썼냐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에, 전투에 실용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수해서 형형색색의 화려한 방패를 만든 거지, 그게 실용적 이유 없이 방패를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 대규모 전투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한 2만 명, 3만 명의 보병에게 그 똑같이 생긴 방패를 들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미술 작품이면은 몇 점만 그리죠. 그 수만 개의 방패에다가 그 똑같은 디자인을 그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게 속된 말로 창의적인 노가다입니까? 그런 거는 괜히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상대의 말에게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미술의 영역이라고 해서 미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진정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군사 무기에는 군사적인 이유가 있구나라는 당연한 상식으로 접근을 하면 숨겨진 이유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서긍이란 사람은 송나라 사신인데 고려에 와서 자기가 본 이 고려의 모든 어떤 사람들, 풍속, 그 다음에 이제 물건들, 건물들 이런 거 다 기록을 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게 방패를 본 거예요. 방패에 대한 감상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서긍이 한 말입니다. 고려 도경에서 서긍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에 두 종류가 있다. 고려 방패는 수패라고 했어요. 수패는 몸체를 나무로 만들었고 앞뒤로 가죽을 덮었으며 방패 표면에는 사자의 모습을 그렸다. 바로 이 사자의 얼굴이 제가 말한 그 디자인입니다. 또한 방패의 전면에는 예리한 칼날을 꽂고 그 위를 꽝 깃털로 가려서 적이 다가오면 방패 위에 숨겨진 칼날로 적을 찔러 공격한다. 애들이 갖고 노는 물건 같아서 화살과 돌을 막지는 못할 것 같다. 자, 서긍이 묘사한 이 고려 방패를 보면 서양은 물론이고, 서양 방패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죠. 막 완전 그냥 그 판갑으로 그냥 이렇게 막 쇳덩어리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서양 방패뿐만 아니라
서긍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던 중국의 방패, 이 사람 중국이니까 중국의 방패에 비해서도 굉장히 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재로 만들어가지고 앞뒤로 가죽을 덧댔다. 그럼 굉장히 좀 약하고, 서긍이 봤을 때는 아 이거 너무 그냥 덜그럭거리는 좀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나무 널빤지잖아. 이렇게 생각할 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방패인 만큼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은데 어째서 서긍이 봤을 때 그렇게 약한 느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들어 썼을지를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렇게 약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책 광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방패고 요게 얘가 그 무서운 숲의 그 사자머리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나무로 만들어지고 얘가 앞뒤로 덧댄 가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문제는 이 틀을 금속 테두리를 짰어요. 금속 테두리를 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단하게 금속 테두리가 조여주는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비록 이게 이 목재가 뭐 칼을 맞았을 때 갈라지거나 쪼개지거나 하더라도 이렇게 딱 이렇게 되지 않게, 반으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파편화되지 않게 어쨌든 한두 번 더 방패를 적의 무기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틀로 쪼여져 있었다. 우리나라 금속 재련 기술은 모든 걸 다 잘했다, 국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금속 재련 기술만큼은 삼국시대 때부터 뒤떨어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금속 재련 기술을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금속 재련 기술이 아주 좋은 나라였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재련 기술, 철 재련이나 은을 가공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은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됐을 정도로 재련 기술은 우리가 좋았단 말이에요. 에도 시대에 일본의 도시가 그렇게 발달하고 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그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하면서 도시가 발달했을 때도 재련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조선한테 안 됐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부터 재련 기술이 훌륭한데도 그렇게 좀 약한 방패를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 아무리 금속 테두리를 여기 이렇게 둘렀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금속으로 만들면 훨씬 튼튼했을 텐데, 그러면 왜 방패를 굳이 약하게 만들었을까?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재련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죠. 방패를 약하게 만들수록 방패는 가벼워지죠. 그리고 방패를 강하게 만들수록 방패는 무거워지죠. 그래서 가벼운 방패와 무거운 방패는 서로 장단점이 교차가 돼요. 가볍고 약한 방패를 쓴 거는 서긍이 분명히 말했죠. 말을 위협하는 사자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병을 상대하는 거예요? 보병을 상대하는 거예요? 기병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방패는 기본적으로 철퇴, 창, 칼을 막는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의 기병은 기본적으로 말 위에서 활을 쏴요. 화살을 막는 겁니다. 화살만 막으면 족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기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돌격 상황에서 적 기병이 돌격해요. 그럼 내가 사람 대 말이 부딪히면 있잖아요. 아무리 무겁고 튼튼한 방패를 갖고 있든 가벼운 방패를 갖고 있든 방패의 방어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그 말의 힘과 무게에 다 그냥 찌부가 되는 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적 기병을 상대하려면 화살만 막으면 되고, 돌격 상황에서는 무겁고 가벼운 건 상관없이 말의 무게와 힘에 그 방패의 방어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어력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울수록 좋은 거예요. 짐승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거, 아까 말했던 말들이 싫어하는 육식동물의 얼굴 특징이 강조된 그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병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방패 자체의 방어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울수록 좋다. 그렇기 때문에 서긍이 보기에는 방패를 굳이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지? 라고 하는, 왜? 서긍은 문관이에요. 무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군사적으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지? 라고 쓴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을 이해하면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기병 돌격은 보병이 막을 때 방패로 막는 게 아니에요. 방패로 기병 돌격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방패끼리 이렇게 이어붙이고 이러고 있다고 그 말의 힘을 사람이 당해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돼요. 기병 돌격은 창으로 막는 거예요. 방패로 막는 게 아니에요. 길다란 창으로 고슴도치처럼 창날을 밀집보병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창날을 말을 탄 기사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막는 거지, 방패로 어떻게 기병을 막습니까? 방패로 부딪혀서 그냥 방패를 밀어붙여가지고 깔아뭉개면 되는데, 방패처럼 돌격하는 기병 입장에서 적의 그 밀집 보병의 방패처럼 그렇게 만만한 게 없어요. 방패는 평평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깔아뭉개면 되는데, 기병 돌격은 원래부터 창으로 막는 거예요. 동서양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패는 기병 돌격을 막는 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병을 상대하는 방패는 무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긍이 말했던 거, 껑의 깃털로 가려진 그 칼날이 이렇게 이 방패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 이거 뭐겠습니까? 이걸로 사람을 찌르는 거겠어요? 말을 찌르는 거죠. 기병을 상대하는 거니까. 높이 자체가 말이 타고 있는 기병은 저기 있어요. 이렇게 올려다보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이예요.
적 기병과 이쪽 그 보병은 방패로 이렇게 팍 찌르는 거, 여기 칼날이 있을 줄 몰랐지? 속았지 하면서 이렇게 깃털에 숨겨진 칼날로 이렇게 팍 찌르는 거는 말을 놀래키고 말에 눈을 찌르고, 그래서 말이 히잉거리게 만들어서 적의 낙마를 유도하는 그런 용도인 거죠. 그래서 서극이 이해하지 못했던 고려 방패의 구조는 철저히 적 기병의 말을 공격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방패의 형태가 왜 그랬는지, 왜 서극은 또 이해를 못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얘기가 별로 이제 유통이 되지 않는데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왜 방패가 이렇게 금속 재질이 아니라 이렇게 서극이 봤을 때 약한 재질, 화살은 말이죠, 튕겨내는 것보다 박히는 게 좋아요. 화살이 튕기면 이 주변에 있는 이제 보병들을, 동료들이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살이 튕겨나가서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살이 튕겨나가면, 화살 이렇게 튕겨나가면 그 화살을 말이죠, 일진이퇴 공방을 할 때 그 적에 다시 주워서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을 한번 내 방패에 화살이 박혀버리면 적이 어떻게 수거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화살이 딱 박혀버리면 안전하죠. 박힌 화살은 어디로 튀어서 어떤 나나 내 주변 동료가 다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효과도 있다. 그래서 가죽을 덧댄 나무인 거 매우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서궁이 봤을 때 고려 방패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 방패, 서궁이 보기에 허술했던, 약해 보였던 그 방패의 형태와 구조는 사실은 매우 논리적이었다. 매우 논리적인 것이었고, 고려 사람들은 그런 방패를 만들 이유가 충분했다 라는 사실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매뉴얼이죠.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누가 안 가르쳐줘요. 그거 아세요 홍해서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어디 가서 잘난 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방패는 왜 그런 형태였는가, 왜 그런 디자인이었는가가 설명이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거기서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북방 유목민들의 기병들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한반도는 충분한 수의 북방 유목민족들, 기마민족들의 전투력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수의 말을 키우기에 너무나 불리한, 목축이 거의 불가능한, 사실상 불가능한 그만큼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가 고군분투해 왔다는 것도 동시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없는 환경에서, 이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든 싸워 이기고 먹고 살고 우리 국가를 지키고 인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없는 지혜 있는 지혜를 다 짜내면서 만들어진 게 그런 디자인의 방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패의 형태, 디자인은 굉장히 합리적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합리적일 수밖에 없었고, 분명히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은 방패는 이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그것은 그들에게 검증된 형태와 깜과 문양의 방패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 모양의 방패가 유지될 이유가 없다. 한 줄 요약, 고려와 조선의 방패, 그렇게 생겨먹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방패가 곡선이면 좋지 않을까? 보병끼리 전투할 때의 방패가 그런 식으로 곡선이 들어가요. 서로 칼질을 하고 창질을 하잖아요. 서로 칼질을 하고 창질을 할 때 방패가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튕겨내잖아요. 로마군 방패 같은 경우는, 로마군 방패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런 동글뱅이가 이렇게 반원처럼 나와 있는 이 동글뱅이가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보통 칼질을 할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칼질을 하잖아요. 대각선으로 칼질을 하다가 이 동글뱅이에 걸리잖아요. 이 부분에 걸리면 이렇게 튕겨져 나가거나, 운 좋으면 적이 그 튕겨져 나가는 과정에서 칼을 놓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으로 이 오히려 곡선의 형태, 그 다음에 이런 게 그 동그란 게 이제 좀 나와 있는 형태, 이런 거는 오히려 면 대 면으로 싸울 때 이런 형태의 방패가 많습니다. 근데 화살을 막아내는 형태의 방패는 평평한 경우가 많아요. 동서양을 통틀어서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U자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면적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방어력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은 거예요. 이렇게 각도와 면적의 방어력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무기가.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은 거예요. 서양의 이 유명한 용병이 이제 스위스 창병,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노바 석궁병이 있거든요. 제노바 석궁병도 원거리에서 이제 적의 화살이나 적의 석궁을 막으면서 그 방패에 몸을 숨긴 채로 석궁을 장전한 다음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 방패도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 그래서 이게 이 방패가 보병용이냐, 뭐 보병 중에서도 보병 상대용이냐, 기병 상대용이냐, 그 다음에 보병이 쓰는 방패 중에서도 이 전선을 지키는, 프론트 라인을 지키는 이 밀집 보병이냐, 아니면 도코다이 플레이를 하는 그 돌격대의 어떤 방패냐에 따라서 그 방패 모양과 어떤 그 방패 운용법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기사의 시대를 이제 총이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기사, 이렇게 서양 기사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 눈까지 그냥 얼굴까지 다 가려버린 그 엄청난 풀 플레이트 무장을 우리 생각하잖아요. 은빛으로 번쩍번쩍거리는, 그죠? 말까지 그렇게 무장을 해버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무게, 그 운동 에너지로 그런 상태에서 돌격을 해버리면 말과 사람이 다 그 갑줄을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탱크가 돌진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 보병을 그냥 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힘과 무게, 그 뭡니까? 그 운동 에너지로 쓸어버리는 건데, 훌륭한 무장을 할수록 적의 칼, 창, 철퇴, 화살과 같은 것들을 잘 막아냈는데, 총알 앞에서는 그냥 한 방이거든요. 화약이 폭발하면서 만들어내는 운동 에너지는 활, 석궁 이런 거는 아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총 맞으면 아무리 무거운 그 갑옷을 입었든 그냥 가볍게 저처럼 지금 이렇게 입었든 총 맞으면 끝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무거워질 필요가 없으니까 갑옷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도 기병들은 있었죠. 왜 있었냐? 주로 장교들이 기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동타격대, 경기병대, 이게 중갑기병이 사라지고 이제 경기병 위주의 어떤 기동타격대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총포가 등장하게 되면 말들이 놀라서 이제 자빠져요. 근데 그 중에서 신기하게 말이죠. 그 중에서 신기하게 한 10마리의 말 중에서 9마리의 말이 놀라 자빠지는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 총포가 막 터지고 화약 소리가 막 들리고 연기가 막 뿜어져 나가고 막 완전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나쁜 말로는 둔한, 좋은 말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말이 10마리 중에 1마리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만 또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만 교배를 시켜서 화약이 폭발하는 소리나 그런 비주얼, 그 화약 연기가 자극한 그 비주얼에 둔감한 말을 그 군마로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량을 하는 거예요. 기사들의 무장이 점점 무거워지던 한 1,200년의 중세 서양의 그런 시대에는 그 무거운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는 그 근육질의 덩치 큰 말들만 계속 교배를 시켜서 군말을 만들고, 사람의 무장이 가벼워지고 어떤 기동 타격의 속도가 빨라질 때는 그 스피디한 말들만 교배를 해가지고 또 개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전쟁터의 환경이, 무기의 환경이 달라질수록 그 말의 전투에 동원되는 군마의 어떤 성격과 몸매 형태들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지능적으로 동물을 괴롭힙니다. 예.